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등 업무 범위가 늘어납니다. 의사협회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양성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자료를 지우고 병원을 나오라는 인터넷 글의 작성자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추정된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인물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일부 당 강세 지역의 총선 후보를 일반 국민에게서 추천받는 국민 추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명계 패배에 대한 당내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주권 원리를 구현한 공천혁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오늘 호주로 출국합니다. 출국 금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 조사만 받고 떠나는 건데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길에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하 1도, 대관령 영하 9도 등 꽃샘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찬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이어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들에게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등 업무 범위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보면 그동안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던 98개 진료 지원 행위를 간호사들의 업무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들도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같은 수술 행위를 할 수 있고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는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기관 삽관도 가능합니다. 관리 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월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건강보험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진료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 환자를 회송할 경우 보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환자를 진료한 전문의에게 정책 지원금을 주고 일반 병동에서 응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신속 대응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200억 원을 투입해 전공의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와 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공의 사직 지침글을 올린 최초 작성자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현직 의사가 지침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입건과 함께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이 퍼지기 시작했던 지난달 19일, 의사와 의대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기 전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수정하고 진료보조 간호사가 대신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전자의무 기록지 비밀번호도 바꾸라고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공의들에게 행동 지침을 전달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메디스태프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서 처음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특정했습니다. 작성자가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보고 입건과 함께 게시글 작성자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의사가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침글의 내용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 작성자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글을 작성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000명이 넘는 의대 지원 신청 접수가 공개된 뒤로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원 신청 규모가 큰 것이 곧 2,000명 교육이 가능하다는 방증이라고 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욕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선 중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신청이 3,401명이나 나오자 2,000명 늘려도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원을 5배 늘려달라고 신청한 충북대의 의대 교수들은 대학이 의대 교육과 지역 의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5배의 전공의가 늘어난다면 필수 의료 분야에도 5배를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과, 흉부외과에서 5배 이상의 입원 환자를 늘릴 수가 있을 것이냐. 가톨릭 의대에서도 17명 증원할 수 있다 했는데 대학이 일방적으로 90명 넘게 증원을 신청했다며 학장당 전원이 보직 사퇴했고 부산대와 원광대 의대 등 교수들 역시 무리한 증원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교수들은 특히 전공의 처벌과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충북대와 원광대, 영남대, 건대의대 교수회 등이 잇따라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역시 원칙 대응을 예고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정 직역의 반대에 의해 의료계획이 자초되는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다만 교수사회 일각에선 중재 노력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방재승 신임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교수가 사직서를 내면 의료 파국이 닥치기 때문에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다치지 않고 제자도 보호하기 위해 교수라는 중립자의 위치에서 먼저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은 뒤 빠르면 다음 주까지 전국 의대 교수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장 역시 이제는 국민이 중재를 서야 하는 일이라며 의료계가 복귀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대안을 마련해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전공의 처벌에 이어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기까지 열흘 남짓한 동안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교수사회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공천심사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서른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합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이탈의 물꼬를 튼 김종민, 서른, 박영순 의원 등과 이른바 민주연대를 구성해 반윤, 반명 구도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고 방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번 주 안으로 한두 명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며 현역 의원 추가 합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민주라는 단어를 넣어 기존 새로운 미래 당명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새로운 미래에 적을 두고 그리고 그 정당 그 새로운 미래를 들어가서 개명을 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박은정 전 검사 등 반윤석열 색채가 강한 인물을 잇따라 영입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에 양보하고 비례대표 선거에 주력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선명성을 내세워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은 뒤 정당 득표율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1대1은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 후보가 경쟁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이 될 것이고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허은하 수석대변인을 처음으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여당 후보로 옷을 갈아입은 김영주 의원과 민주당 최현일 후보의 대결 성사로 관심을 끈 서울 영등포갑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며칠 전까지 민주당의 의원이셨던 분 그리고 민주당 분들 두 분이서 후보를 내고 영등포 구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총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도전장을 내민 제3지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일부 당 강세 지역의 총선 후보를 일반 국민에게서 추천받습니다. 자연스레 사실상 컷오프된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를 접수하는 여당의 국민추천 지역구는 모두 5곳입니다. 서울 강남 갑과 을, 울산 남갑 등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 의원 역시 지원할 수 있지만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처음부터 새 인물 수혈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지역을 나름대로 선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 후보들이 조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고려한 겁니다. 사실상의 컷오프 통보에 일부 의원은 무소속 출마까지 시사했지만 지도부는 강경합니다. 당을 떠나는 건 자유지만 복당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소속 출마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강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번 공천하면 안 된다며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공천 심사 결과를 지도부 차원에서 바로 의결하며 당 공관위의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제까지 공관위 발표한 건 다 했어요. 강남병 고동진 의결됐습니다. 속전속결 처리에 당사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보다는 반발의 강도가 덜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은 물론 호남 등 약세 지역 출신 인사를 당선권인 앞번호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와 출마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미래에는 이외에도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 등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그제 결과가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중진 인사를 포함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자 비주류는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원과 국민의 뜻이 반영된 거라며 공천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비명계 대거 패배란 성적표가 실제로 나오자 민주당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박용진, 윤영찬 등 하위 10%를 받았다고 밝힌 인사 외에 전직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광원 의원 등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비주류 내에선 경선 점수의 최대 30% 감점 등 이른바 페널티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고요. 하위 10%나 20%에 따른 감산, 이걸 무거움을 이겨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다만 탈락한 의원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당을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 같은 지역구엔 무소속이나 당을 바꿔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고배를 마신 의원들은 경선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패배를 심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번 경선 결과가 자칫 친명 일색으로 비쳐 총선 전체 판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란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전체 총선 구도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보기에 친명 구도가 강화되는 걸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명계 속가내기란 불만은 여전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른 국민 주권 원리를 구현한 공천혁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혁명입니다. 과거 어떤 경선에서도 이렇게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이 탈락한 경우가 없습니다. 현역이 진 지역 대부분에서 경선 득표율 감가산 없이 결판 난 것으로 안다며 비명 하위 평가자 불이익 논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남아있는 지역 경선을 치르고 다음 주까지는 지역구 후보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컸던 만큼 탈락한 현역 의원과 이들의 지지층을 품어 본선에 나서는 게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지도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어제 앞서 공동대표로 선출된 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인 백승하 전 교사를 포함해 최고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은 정의로 창당준비위원장이, 최고위원은 김영문 전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정은혜 전 의원, 김성용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 김다은 진보당 부대변인, 방용승 전북평화회의 상임대표 등이 맡게 됐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대사 부임지인 호주로 출국합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 여부와 관련해 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호주로 떠나게 됐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기 전 이 전 장관을 의혹 정점으로 보고 출국 금지를 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상대국 동의인 아그레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최상병 사망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도 전에 최고 윗선인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면서 수사가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까지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데 야당은 모를 수가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할 때 출국 금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바가 없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물어볼 수도 없다며 출국 금지를 알 길이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출국 금지 관련 언급을 피하면서도 인사 검증은 외교부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같이 외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려면 윤 대통령이 특임 공관장으로 임용하는 별도 절차도 거쳐야 하지만 고위 공무원인 만큼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전담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인사 검증은 외교부 소환 사항이 아닙니다. 유관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건 물론 대사 파견에 필요한 호주 정부의 동의, 이른바 아그레망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출국 금지 상황에서 외국 대사로 파견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공수처와 당사자 간의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공수처의 출국 금지가 앞으로 호주 대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 야당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정부가 개입한 걸 인정한 꼴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몰랐을 리 없다. 공범의 해외 도피나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사가 출국 금지 상태인 그야말로 외교와 수사가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향년 95세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손 여사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인데 손 여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여사의 장례는 5일 동안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져 오늘 오전 9시부터 조문객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대 병원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후 5시 39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숙환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금일 상태가 악화되어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후에 영면에 드셨습니다. 워낙 고령이셔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폐렴이 좀 생기셔서 인공호흡기 비슷한 게 있습니다. 병실에서 거실 수 있는 게 그런 치료를 계속 받아오셨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 인도하란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 영문 이메일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항소법원 판단을 하급심 고등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고려해 인도국을 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Ministarstvo pravde garantuje da će državljanima Republike Koreje biti obezbeđeno poštovanje svih prava koji sleduje shodno važećim zakonskim propisima u Crnoj Gori kao i potvrđenim međunarodnim ugovorima. 범죄인 인도 최종 승인권을 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사법부 결정을 따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미국보다 형량이 크게 줍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입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권 씨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 원 이상 피해를 본 2022년 5월 테라 루나 폭락 직전 잠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돼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를 놓고 1년에 걸친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3월 8일인 오늘은 116번째 세계 여성의 날이지만 여성 대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가정 폭력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보복에서 벗어날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태가 어떤지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남녀, 남성이 품에서 먼키 스패너를 꺼내더니 여성에게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1년 전 30대 여성 A씨가 겪은 일입니다. 연인 사이였던 가해자는 이별을 통보받자 A씨를 수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3차례나 경찰에 신고해 이미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진 뒤였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죽음의 고비를 넘긴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출소 뒤 또 다른 보복을 하진 않을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무시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저희 직장 앞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가해자가 평소에 잘 하던 말이 있었는데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 무섭지 않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처럼 대체로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자 집이나 직장, 가족 등 여러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제법이나 보복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관건이지만 가장 확실한 조치인 구속수사율은 지난해 기준 1에서 3%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는 참고사항 정도로 치부되는 실정입니다. 관계성 범죄를 다루는 법률 가운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상당수 살아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보복으로 이어질 여지를 키운다는 겁니다. 결국 스마트워치나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지난해 벌어진 서울 시흥동 교제살인 사건처럼 피해자가 거절하면 조치조차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매번 충전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도 있고 가해자가 내 근처에 와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서 피해자 생활이 위축되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해자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피해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자녀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한 중대 사안이지만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 우려도 낮아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차장은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환모 씨와 함께 지난 2018년 1월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과일과 농산물 가격이 계속 치솟으며 소비자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유통 단계가 복잡한 것도 문제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채소 가격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3,900원대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올랐고 시금치와 대파도 가격이 폭등한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도 소비자는 체감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나와서 사는 거예요. 기후 문제로 생산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유통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기존 도매시장 유통 경로는 3단계인데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유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치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소비지역 업체 간 직거래로 유통 단계를 대폭 줄였습니다. 총 9.9%의 유통 비용이 절감되는데 농가와 소비자의 절반가량씩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온라인 유통이 자리 잡으면 소비자 가격이 20% 이상 내려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체 도매 거래액 13조 원 중에 첫 해 5천억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셀러들을 어떻게 양성해서 자기네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돈을 벌게끔 해주는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보시면은 판매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시행착오 몇 번 겪을 겁니다. 무엇보다 농가들이 조직화돼서 조합을 결성해야 하는데 영세하고 노령 인구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스스로 뭔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농민도 이제 보여줘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산지 조직화 사업인데 그게 참 지지부진해요. 결국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유통 혁신은 정부의 꾸준한 의지와 투자, 농가의 의식 변화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473개가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리콜 제품을 모니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발견된 제품 모두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국이 확인된 219개 제품 가운데 중국산이 138개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산이 13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13개로 가장 많고 가전, 전자, 통신기기 106개, 아동, 유아용품 70개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정도는 반짝 꽃샘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선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처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에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4도, 춘천 영하 5.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8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계속되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들에게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등 업무 범위가 늘어납니다.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할 진료 보조, PA 간호사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는데 대통령실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까지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 장기전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정지 처분을 한다는 건 최소 3개월 넘는 장기전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 새로운 인력 충원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사들의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 보조, 즉 PA 간호사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달라는 간혹의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하여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실은 나아가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범 사업으로만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 궁극적으론 간호법 제정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PA는 시범 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해소돼 내용이 바뀐다면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등의 비판이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간호사들에게 손을 내민 건데 그만큼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라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불법 의료 행위를 양성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진료 보조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하면 의료 현장에 저질 의료가 횡행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이어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적 병원을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면허 정지 절차 상황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 대한 입장에는 아직 소장 내용을 잘 보지는 못했는데 보고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개인 병원에 취직할 경우 겸직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시 의사회가 전공의를 돕겠다며 최근 구인 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겸직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을 범죄 행위로 보고 심한 경우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사 커뮤니티에 이른바 색출 작업과 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4월 총선 공천이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거대 양당 지도부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 국면으로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격전지 수원 탈환 의지를 다졌고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재점화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남부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수원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이 5석 모두를 차지하고도 지난 4년 동안 한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도 우리 정부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권력을 되찾아와서 수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앞세워 수도권 승리에 발판을 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영입 인재들을 일찌감치 수원벨트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이유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란 점 또한 겨냥했습니다. 지방정부가 협력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역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정부는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생각은 공연부리되기 쉽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 여주 양평에 최재관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놓고 논란이 된 양평 강상면 일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 구도로 치르겠다는 전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것이 주인을 잊고 이게 원래 나의 권력이거니 생각하는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원희룡 전 장관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내세워서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냐? 이 대표는 다음 주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여당 후보로 출전한 충남 천안갑에서 해병대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대전 유성을을 찾아선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을 지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254곳 지역구 대진표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여야의 선거전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하면 민주당 지역구 득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정당이 연대하는 순간 조국 대표의 과거 문제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전략이 개혁신당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새로운 미래의 이탈로 제3지대 단일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스포츠토토 환급률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고 매출 총량제 같은 규제를 완화해 불법 사설 도박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용남 정책위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영역에 있는 이용자를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로 유인해 수익을 전체 스포츠계로 흐르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최종 윗선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오늘 호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출국 금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의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떠나게 되는 건데 실제 규명의 길이 더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최종 윗선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전격 소환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전 일찍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일부 간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문건을 조사본부에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등을 혐의에서 빼라는 수사 지침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엔 이 전 장관의 직인이 찍혔습니다. 공수처 역시 이 전 장관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당국감을 감추지 못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조사 방법을 논의해왔습니다. 이어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이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게다가 이 전 장관은 조사 다음 날인 오늘 오후 호주로 출국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피의자를 해외 사절로 임명해 수사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호주 출국 전 황급히 논란을 매듭지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지은 법무관리관 등 핵심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에 대한 조사가 부랴부랴 이뤄진 만큼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길이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대사 임명 과정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선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수사 상황을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출국 금지 관련 언급을 피하면서도 인사 검증은 외교부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건 물론 대사 파견에 필요한 호주 정부의 동의, 이른바 아그레망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알선 수재 혐의 등으로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부원장은 2017년부터 2년여간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1억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의 영문 이메일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 시민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미국 대선이 바이든 대 트럼프의 재대결로 확정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바이든의 연설을 반박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대선 공방전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번 상하원 의회 국정연설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세 번째지만 이전 두 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대결이 확정된 뒤 갖는 첫 공개 연설로 전 국민 앞에서 펼치는 사실상의 대선 유세가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성과를 내세우고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하며 트럼프와 차별성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It is clear he's got more done in the first 3 years than most presidents have accomplished in 2 terms. 특히 공화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 정면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 강화 예산안 처리를 맡고 있는 건 트럼프가 배후 조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라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정연설이 이루어지는 동안 실시간으로 바이든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문제에서 바이든의 실책을 분명히 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Stop weaponization. Fight your fight yourself. Don't use prosecutors and judges to go after your opponent to try and damage your opponent so you can win an election. 공화당은 국정연설이 끝난 뒤 갖는 반박 연설에 42살 KT 브릿 의원을 내세워 바이든의 나이를 부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 못지않게 고령 논란을 잠재울 만큼의 활력을 보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스웨덴이 현지 시간 7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정식으로 합류했습니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인 2022년 5월 나토 가입 신청서를 낸 지 1년 10개월 만에 32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미국의 핵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나토 집단 방위 체제 5조로 안전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에 필요한 돈을 모았으며 조만간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전체 지원 물량을 위한 자금을 모두 모았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면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벨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80만 발의 탄약을 유럽 여구에서 구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피겨스타 카밀라 발리에바가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뒤 러시아 국가대표팀에서 쫓겨났습니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연맹은 발리에바가 현재 대표팀 소속이 아니며 모든 건 규정에 따라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발리에바는 지난 1월 29일 국제스포츠종제재판소에서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인정돼 4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세 번째 시험 비행을 시도합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세 번째 비행 테스트와 관련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14일에 발사될 수 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 B 노선 사업은 203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우리의 항공산업을 크게 키우겠습니다.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오늘 착공식을 개최하는 B 노선은 203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습니다. B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에 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 국제 여객 1억 3천만 명을 유치해 세계 5대 항공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증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을 50개국에서 오는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맞춰 여객 1억 명 시대를 열 발판을 마련하고 환승 노선을 3시간 안에 연결해 환승 수요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비행기의 액체류 반입 허용과 여권, 항공권 없는 스마트 패스 재개 구축, 공항 밖에서 제공하는 수화물 위탁 서비스 확대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여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여객 편의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의 발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하나로마트 400여 곳은 오는 10일까지 대규모 한우 세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전국 한우협회 등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물가의 부담을 낮추고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등급과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 할인해주는 등 지난해보다 30에서 40%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21일부터 열흘간은 온 오프라인에서 전국 단위로 대규모 할인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임금을 최대 35% 더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본청과 서울시립대 26개 투자 출연기관과 19개 민간 위탁기관의 2022년 성별 임금 격차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의 성별 임금 격차 공시는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분석 대상은 47개 기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정원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2022년 만근 한 36,33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성별 임금 격차 집계와 같은 중위값 기준을 사용해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이 정원에 쉽게 접하도록 돕기 위해 이른바 매력가든과 동행가든 천여 곳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매력가든 897곳과 동행가든 110곳을 포함해 모두 1,007곳을 만들 예정입니다. 예산 2,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정도는 반짝 꽃샘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4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선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4도, 춘천 영하 5.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8도, 광주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